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사실 주식 투자자로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우리가 목표한 수익률을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해서라도 투자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게 주식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지 이참에 곰곰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혹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렇게 긴 조정 시황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확고한 믿음은 바로 종목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근거는 결국 내가 투자를 결정한 종목의 기업 가치를 정확히 분석한 후에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시장에서의 평가 대비 크게 낮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은 투자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안전 마진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평가와 함께 얼마나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지 또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적 목적은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가능한 높은 기대 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보다 빠르고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대중이라 불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버텨야 하는 시기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급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 미스터 마켓의 농락으로 결국 참지 못하고 주식시장을 참혹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하는 이러한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버티지 못하고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늘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식이 처음 거래되어 지금까지 몇백 년이 넘는 기간이 단순한 시장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늘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포함해서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원한 그리고 확정된 자본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투자 실패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히 발생되는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이것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실패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합당한 투자 방법이 바로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간 동안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받고 있고요. 이제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가치 투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원리가 단순한 것과 같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투자할 대상의 값이 싸다고 확신할 때 이것을 매입해서 이것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 다시 파는 것입니다. 바로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미스터 마켓의 변덕에 자꾸만 놀아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정확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려는 노력보다는 너무나 쉽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황의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가 아닌 투기적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와 결국은 같은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나가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앞서 설명했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확신이 있어야만 투자를 지속 가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것은 자산이 보유자에게 배분 가능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잠시 뒤에서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Value Investing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업 분석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그 주식 투자라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 리뷰를 통해서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를 좀 더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를 처음 시장에 소개한 사람이 그 벤저민 그레이엄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실 텐데요. 그의 이제 투자 이론을 여기 이제 저자죠. 브루스 그린월드라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책을 제가 조금 쉽게 해석을 설명을 붙여서 간결하게 좀 이해할 수 쉽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책에서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 벤저민 그레이엄은 싼 주식을 찾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되도록 기업 평가에서 배제를 하고 가능한 기업이 현재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확히 측정이 가능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가가 충분히 저렴한지 안전마진이 최대한 확보가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성장 가치보다는 안전하게 눈에 보이는 현재의 그 자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자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기업 가치 평가 3요소 중에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인데요. 이제 그레이엄은 1년 안에 팔 수 있고 회계상 가치가 그것을 처분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제 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유동 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매우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환경에 따라 평가 방법이 변할 수 있는 재고 자산을 제외한 당좌 비율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재고 자산을 제외한 현금에 가까운 유동 자산이 그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높다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레이엄은 유동 자산의 부채를 좀 뺨으로써 그 순운전 자본 수치를 만들어내서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인데요. 이 BGF란 기업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전체 자산이 1조 9천억 중 유동 자산이 4,500억인데 그 유동 부채는 1,000억으로 유동 비율이 400%가 넘어가고 있고 재고 자산 800억을 제외한 당좌 비율 역시 4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고작 1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BGF 지주사의 올해 이제 1분기 재무제표에서 이제 가지고 온 수치인데요. 그 다른 경우의 수는 모두 제외하고 단순하게 지극히 단순하게 재무제표상의 자산 가치로만 본다면 이 회사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기가 어려운 주식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분석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제 하나는 BPS라고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PBR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되겠습니다. BPS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주식 한 주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가치가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순자산 총액을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가가 5,000원인데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만으로도 이 순자산 가치만으로도 현재 주식의 가치에 현재 그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평가받는 주식의 가치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청산 가치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기업 가치의 2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BR도 이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PBR 1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채 뺀 순자산 가치가 이제 시가총액이랑 1대1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PBR 1은 순자산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되겠고, PBR이 1 이하라고 한다면 부채를 제외한 이 부채를 제외한 가지고 있는 순자산만으로도
시가총액을 모두 감당하고도 자산 가치가 더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BGF로 다시 잠깐 돌아와서 보면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3,800억인데요. PBR은 0.25배입니다. 이 말은 순자산, 부채뺀 순자산 가치가 이 회사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가는 약 4,000원인데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16,000원 정도 됩니다. 주당 순자산이 16,000원인데 주가는 4,000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만 주당 16,000원인데 현재 그 기업이 평가받고 있는 한 주의 이 주가는 4,000원밖에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자산 가치로만 기업을 평가한다면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박수를 치고 호들갑을 떨 정도로 환호하면서 이 주식을 서둘러 매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예가 있는데 바로 이제 지역 난방공사입니다. 이 회사 현재 주가는 약 3만 원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BPS 주당 순자산 가치는 무려 1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주당 이 5배나 높은 이 순자산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과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정부 지분이 많은 공기업으로서 이익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사업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높은 자산 가치 대비 기업의 가치 평가는 굉장히 낮게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무리 현금이나 실물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이더라도 투자 측면에서는 반드시 기업 평가가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평가 요인인 바로 그 earning power value라고 하는 수익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 가치에 이어서 기업의 내재 가치 분석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책을 통해 정의하자면 기업의 오늘날 가치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수익도 아니고 미래의 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도 아닌 현재의 수익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수익 가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재생산 비용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쉽게 좀 설명드리면요. 경쟁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책에서는 정의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되니까 당연히 다른 경쟁 업체에서 같은 시장에 뛰어들어 참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쟁 업체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금 잘 팔고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생산 비용을 10,000원에 만들어 잘 팔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경쟁 업체는 가장 효과적으로 재생산 비용을 따져봤을 때 10,000원보다 높으면 당연히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보다 싸면 당연히 시장에 들어와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바로 재생산 비용으로서 이 재생산 비용이 이 기업의 현재 수익 가치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생산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수익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매출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 성장도 기업의 내재 가치에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이러한 성장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경제의 평탄한 경기장에서는 성장과 이익이 아무런 가치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성장시키는 기업이라고 해도 그 위에서 언급한 재생산 비용이라는 개념 아래에서는 누구에게라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크게 성공하면은 당연히 후발주자에 의해 이 무참히 짓밟혀지는 현상들은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어떤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성장을 시켜도 결국 평탄한 경기장에서의 경쟁은
재생산 비용을 낮춘 보다 경쟁력 있는 회사의 출현으로 경쟁에서 질 수 있다는 말로 매출과 이익, 성장세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 가치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는 평탄한 경기장에서 전력 질주로 달릴 수 있지만 경쟁자들은 그림처럼 장애물을 넘어서 평탄한 트랙에서 뛰고 있는 나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재생산 비용이 낮더라도 도저히 경쟁에서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익 가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기업이 과거와 현재에 얼마나 매출과 이익을 시현해냈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대신에 이처럼 경쟁 기업이 재생산 비용을 낮춰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 수익 가치가 높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그 프랜차이즈, 진입 장벽, 경쟁력 우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랜차이즈는 본점과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업체가 도저히 재생산 비용을 낮출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통칭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구조적 경쟁력과 소비자 행동의 측면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조적 경쟁력에서는 정부의 독점, 소비자 기호, 장기적인 특허, 그리고 지속적인 우월함 및 높은 시장 점유율 등이 있는데 책에서 사례별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일상 습관이나 탐색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전환 비용 등 역시 책에서 사례별로 자세한 기업의 예가 설명되어 있으니 책을 한번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성장 가치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며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것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확실성을 만들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 투자자들은 성장 가치 평가를 향후 성장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 계산에 근거한 가치 추정이 틀리기 쉬워서 가장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할 수 있는 이러한 미래의 가치를 함부로 현재의 기업 가치에 적용하기를 매우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수익 가치를 내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현재와 미래의 수익 간의 관계와 자본 비용을 가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정은 당연하죠. 매번 매 순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가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에 근거한 내재 가치 추정치는 자산에 근거한 내재 가치 추정치보다 본질적으로 덜 정확하다 하고 하면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추정에 보다 열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가정이 무의미한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제 DCF죠. 그 디스카운팅 캐시플로우 할인율을 적용해서 미래의 성장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미래 성장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 그러니까 적용하는 할인율에 따라 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DCF는 미래에 서로 다른 시점에 생길 이 돈을 지금 수중에 있는 돈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은행에 연간 5% 이자로 받을 수 있다면 1년 후에 105만 원이 되죠. 당연히 이때 이 5%가 할인율로서 1년 후 105만 원, 현재 가치는 5% 할인하여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이나 은행 이자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조건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할인율 적용에 대한 오차가 없죠. 반면에 우리 기업의 성장 가치, 미래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이제 측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마다 기업 가치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각자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 투자자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 평가에 있어서 성장 가치를 따로 분리시키면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만으로 평가에 들어간 확실한 정보를 오염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기업의 내재 가치 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을 가치 투자라는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업이 과연 좋은 주식인가?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으로 가기 위한 확률을 높이지만 반드시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빠르게 원하는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데 아무리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좋아도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테마에 편승한 말도 안 되는 주식이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죠. 네, 오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어떤 종목이 빠르고 높게 올라갈지는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주가가 정말 가능한 한 빠르게 오를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판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확률을 높였다면 그 다음은 공포와 시간을 인내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